저희가 이제 이런 협력업체들 많이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만 전부 무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무역은 수입과 수출 양쪽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수출하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회에 나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의 원재료들, 그 다음에 부품들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이제 무역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무역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흔한 얘기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외에 파견 나가셔서 거기서 일을 하시는 현지 취업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주재원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도 다 무역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특허 관련된 특허를 팔았다. 보이지 않는 물건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다 무역에 해당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투자를 하셨다. 이런 부분들 다 무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물건 다 포함해 가지고요. 어렵게 얘기하면 무형, 유형의 재화를 수출했다, 수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무역에 해당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중요하죠. 나라와 나라를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은 업무는 그건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무역이라고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기업이 한국에 지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사랑 여러분들이랑 거래를 하게 되면 그건 무역이 아니에요. 내국 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무역은 나라와 나라를 건너 있는 기업이랑 무형의 물건과 유형의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무역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요. 무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단순하게 가격이 안 맞아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상업위험, 비상위험, 그다음에 환위험 그래서 이런 많은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패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 어떤 분들은 환율 되게 좋을 때 물건 파셔가지고 똑같이 물건 파셨는데 이익을 많이 보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환율 때문에 똑같이 팔고도 손해가 많이 나셔가지고 업종을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 그다음에 폐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무역이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각각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잠깐 설명을 하자 그러면 상업위험이다 그래가지고요. 물건을 사고 파는데 파는 사람은 물건을 줬는데 돈을 못 받을 위험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물건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계약을 하실 때 협상을 잘 하시면 대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보내시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그냥 물건을 주고 돈을 주겠지. 그런데 물건을 안 주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해외에 가가지고 돈을 받으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국내이다 보니까 차 타고 다니면 멀어도 5시간 이내죠. 그 다음에 KTX 타고 다니면 한 3시간 이내에 다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돈 안 주면 가가지고 돈 받으시면 돼요. 앉아가지고 받으시면 되겠죠. 근데 해외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가는 데만 하루 걸리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그분들이 자리에 없으면 돈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을 대신 받아달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소송 걸면 막 3년, 4년 걸리게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업자세요.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경우에 돈을 먼저 줬어요. 계약에 의해서. 먼저 줬는데 물건을 안 주시게 되면 물건 받으러 또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상업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제3자가 그런 부분들을 대신 해결해주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신용장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되면 대금 결제할 때 은행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를 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무역이고요. 그 다음에 비상위험이다 그래가지고요. 보통 이제
나라 대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트럭을 통해서 아니면 소량의 물건은 자가용에 싣고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트럭을 통해서 아니면 기차편으로 가능하지만 해외 경우에는 대부분 비행기 아니면 선박을 이용을 하겠죠. 보통 이제 배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시모노세키항까지 가게 되면 6시간이면 가요. 근데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세관이 업무를 안 해요. 그래서 공해상에서 하루 묵고 새벽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항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걸리고요. 인천에서 상해 가는 항은 4시간인가 5시간 뿐이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 점심때쯤 도착합니다.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예전에 그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석선장님 납치되셔가지고 그죠? 소말리아에서 그래가지고 배 통째로 납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군이 가가지고 구출해 오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배가 좌초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행방불명이 되기도 해요. 이게 이제 거리 노선이 길고 그다음에 바다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하보험이라고 그래서요. 보험을 통해서 만약에 물건이 분실이 됐거나 파손이 되면 보험 처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보험이나 아니면 운전자 보험 들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환불을 보내실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두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위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계약했을 때의 시점에서 환율과 실제로 대금을 받을 때 환율 시점이 틀려지게 되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환차 이익과 환차 손해의 문제 때문에 내가 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은 IMF 시대를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이라고 그러면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2번 크게 위험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환율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수출하신 분들은 사실 위험이 없었죠. 오히려 호황이었어요. 근데 수입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거의 뭐 회사가 그냥 휘청휘청할 정도로 위험성이 컸었겠죠.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돈으로 외국 돈으로 수출을 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게 되면 그 받게 되는 한국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변동보험 아니면 선물한 이런 식으로 은행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환율 관련된 보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위험성을 해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이제 대금 결제를 하신다든가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역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역이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배워가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에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게 되면 이렇게 무역의 국내 거래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아시게 되겠죠. 실제로 무역 그러면 국내 물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국내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하실 때도 뭐 상담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게 되고 물건을 보내시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무역도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 커머셜 인보이스라는 걸 발행을 하게 되고 송장에 해당이 되는 포장경서라는 걸 발행을 하게 돼요. 똑같은 서류를 작성을 하시되 그게 해외에 있는 기업이냐 국내에 있는 기업이냐의 차이점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7시간 동안 저랑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뒤에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기 전에 조금 이렇게 좀 페이스를 좀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꽉 찰 예정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다 안 오셔서 조금 먼저 오신 분들은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실제 이제 실무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모르셔도 무역하시는 데는 큰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지만 알게 되시면 조금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법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무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 대무역법이라고 그래서 무역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실 때 어떤 특정한 면허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무역이고 요거는 무역이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규정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대무역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은 수출을 할 때 요 물건은 파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수출 금지 품목, 그 다음에
수출하실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수입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 품목, 이런 품목들, 제한 승인 품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품목들을 지정해 주는 게 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대무역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시고 사고 하실 때 돈을 당연한 얘기지만 돈을 주고받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게 그냥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룰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대금 결제 방식이 현금 송금 방식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출업자예요. 그러면 물건을 팔면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이 돈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송금을 하든가 은행 가서 송금을 하든가 아니면 인터넷 송금을 하면 자동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무역에서는 그렇지가 않고요. 해외에서 송금이 되게 되면 은행에서 연락이 먼저 와요. 연락이 와서 어느 업체에서, 해외에 있는 어느 나라의 어느 업체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무슨 명목으로 들어왔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봐요, 은행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한 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본 넣어주시면 요 대금으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바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다 외국환 거래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는 외국환 거래법이 뭔지 모르지만 그걸 잘 알고 있는 은행에서 여러분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구비서류 내주십시오, 이런 게 다 외국환 거래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규정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세법은 주로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세관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이제 법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할 때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통관 절차들에 대한 절차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이 물건을 수입을 하시는데 관세를 얼마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개별 소비세라든가 술 같은 경우는 주세가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담배 같은 경우는 뭐 담배에 관련된 특별한 법이 있겠죠. 이러한 법에 따라서 얼마를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내야 되는지, 세금을 낼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세법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법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좀 특별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역을 하시게 되면 수출함에 있어서, 수입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부분과 모르시는 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많이 틀려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수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합니다 라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시면 국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 10%를 내시잖아요, 그죠? 구매를 하시고 하실 때 10%를 내시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파시면 소비자한테 10%를 또 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소비자가, 파시는 대상이 국내에 있는 소비자가 아니고 해외에 있는 거래처라 그러면 10%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 구매하시는 분한테,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분한테 10% 부분을 내신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영세율 제도는 어떤 부분이 좀 특이하냐면요, 이 물건이 수출하는 물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미리 세금 계산서를 영세율로 발행을 해줘요. 즉 무슨 얘기냐면, 구매하실 때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10%를 내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만큼 자금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자금적인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일본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출하는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먼저 다 내요. 낸 다음에 나중에, 일본이 지금 8%인데요. 낸 다음에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어느 때 돌려받냐면 제가 3개월, 6개월, 12개월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상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정산을 해서 3개월 단위로 환급을 받아요. 그런데 수출입을 동시에 하게 되면 그 환급을 받기 위해서 간이 결산을 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3개월마다 결산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매하실 때 냈던 우리나라 지금 10%죠. 10%를 1년이 더 돌려받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100억 매출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80억 정도 물건을 구매하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8억을 1년에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그 8억을
매달 수출하시는데 구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훨씬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영세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먼저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관세환급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번 뒤에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것도 좀 특이한 제도예요. 여러분이 해외로 수출하실 때 물건을 만드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구매를 하신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제품에 있어서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간 원재료, 부자재, 뭐 포장재도 다 포함이 됩니다. 부자재가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이라고 그러면요, 수입하실 때 세금을 내시는 관세 부분을 돌려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뭐 얼마나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두 가지만 일단 예를 들게요. 고춧가루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신다 그러면, 고춧가루는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도 고추가 재배가 되니까 그거 말려가지고 고춧가루로 만들어서 수출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상당히 비싸요. 10,000원 돈이 넘어갑니다. 근데 중국에서 고추를 수입해 오면 되게 싸요. 싼 거는 키로에 1,000원부터 시작해서 고급이라고 그래도 좋은 레벨의 제품이라도 3,000원, 4,000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한 8,000원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걸 수출하려고 그러면 3,000~4,000원짜리 중국 제품에는 경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입을 할 때 중국산 고추에 대해서는,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세를 270%를 물어요. 그러면 3,000원, 예를 들어 4,000원짜리라고 치면 4,000원에 270% 관세를 내면 엄청나게 되겠죠. 그죠? 많은 돈의 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세한급제를 모르시면 그 관세를 내시고 또 부가가치 낸 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8,000원, 9,000원에 수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관세한급을 아시는 분은 수출할 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3,000원에 산 걸 가공을 해가지고 4,000원 수출이 가능하신 거예요. 일단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시겠죠. 그죠? 그냥 관세한 걸 모르시는 업체에 비교해서 그 270%만큼의 경쟁력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실 때 경쟁력이 생기실 뿐만 아니라 돌려둔 돈을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적인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환급만 잘 지급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실사례를 얘기를 들면, 제가 재작년에 일본으로 이제 들기름이 일본에서 한참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이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혈액이 굳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성 EPA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DHA 요 대용품으로 많이들 이제 들기름이 활용이 됐었는데, 들기름을 만드는 게 들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들깨가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가격을 비교를 해봤더니 2배 정도 우리나라가 비싸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는 들기름은 중국산을 수입을 해서 많이 드시는데, 이 들깨를 중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가 4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으로 수출을 할 때 제조 공장을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많은 업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적당한 규모의 제가 컨트롤하기 좋은 제조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를 찾아가지고 견적을 받았는데 괜찮은 가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출 견적을 오퍼를 넣고 일본에 있는 이제 업체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관세환급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관세환급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세환급 그 물건 만드실 때 들깨 수입하셨을 때 그거 40% 내신 거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 모르셨어요? 그랬더니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세환급은 수출하시는 분하고 제조하시는 분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서류를 다 제조업체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제조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관세사 사무실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 관세를 전부 40% 환급을 다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 네. 네? 이 뒤에 2번에 해당이 되는 건 수출하는 제품에 한해서만이에요. 국내는 해당이 안 되고요. 국내에서 만들고 하는 건 안 되고 해외 수출하는 것만. 그래서 이 관세환급을 받으실 때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수출 승인 필증이라는 수출했다라는 증빙서를 첨부를 하셔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수출자였으니까 제가
그 들깨를 수입하셨을 때 냈던 수입 승인 필증하고 제가 이제 수출했던 수출 승인 필증 두 개를 이제 가지고 관세사한테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40% 중에서 20%를 제조하시는 사장님이 이익을 보시고 저는 20% 싸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원가를 또 전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익이 조금 더 났었죠. 그래서 수출하시는 분들은 그런 메리트가 있고요. 제조하시는 분들도 관세한금은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수출을 더 많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금융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구매 승인서라든가 아니면 내국 신용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시게 되면 구매 승인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별도의 무역에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화물 재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신 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행을 통해서 현재 여신 말고 별도의 여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대출을 좀 더 유일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업할 때는 별도의 무역합니다 그러니 대출을 좀 해주십시오. 구매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통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느의 단체를 가시면 별도의 승인을 한도를 가지고 승인해 줍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전라북도도 뭐 농산물 관련해서는 농산물 관련된 농산물 유통센터인가요? 거기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협회나 포트라에서도 별도의 지원을 해드리고 무역보험공사라든가 수출입은행 이런 은행에서도 별도의 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금융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이제 수출 재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시면 대금 결제는 뭐 늦어도 2, 3개월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2, 3개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출을 하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면 이익이 되시는 거고 모르시면 그냥 좋은 제도들을 활용을 못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수출입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 내용만 여러분이 다 잘 기억을 하시면 실제로 무역이 이런 거구나 A to Z를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제 무역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전공 학생들도 이론만 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한 2, 3일 정도 하면 이런 내용을 보고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 학생은 학교 그만두고 중퇴하고 바로 무역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생 상담을 해온 학생이 있었었는데 그 학생들한테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실제로 해보면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니 취직을 해가지고 좀 배우고 오세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이제 연배도 있으시고 직장 경력도 있으실 테고 사회 경력이 있으시니까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아무래도 각각 현재 위치에서 금방금방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잘 이해를 하시면 무역에 대해 이런 거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큰 타이틀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물건을 수출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물건을 팔 것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전에는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회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회사가 있으실 거고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아이템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해외로 수출하시려고 하는 제품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수출 아이템 분석이라는 거는요.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내가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 팔아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화장품을 예전에 한참 2008년도, 9년도에 제가 화장품, 7, 8년도 정도에 화장품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시작을 처음 했던 게 비비크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가지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템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나라에 맞는 이제 아이템들을 제가 찾아가지고 OEM 업체에서 물건을 제조를 해서 수출하게 됐었는데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성분들이 몇 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겨울 되면 가장 많이 쓰는 화장품이 아마 이제 보습 관련된 그렇죠. 건조하니까요. 보습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핸드크림도 쓰실 테고, 그 다음에 보습 관련된 크림을 쓰실 텐데, 딱 요 시기가 경계선이 되겠죠. 3월, 4월 넘어가면 핸드크림 거의 안 쓰십니다. 그죠? 근데 이 핸드크림이 보습이 필요한 건조한 추운 나라들은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좀 밑에 지방에 따뜻한 나라들 가면 그런 나라 사람들은 보습 제품이 필요가 없어요. 워낙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화장품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그 제품을 가지고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핸드크림을 팔겠다라고 그러시면 안 팔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된 경우에는 아이템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류붐이 불어가지고요. 10대에서 20대 중반 아니면 30대 초반까지 그런 분들이 화장품을 많이 사세요. 근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지성 피부여가지고 여드름이 많이 납니다. 20대 중반까지는요. 그래서 많이 팔리던 제품들이 뭐였냐면 그 여드름이 개선이 되는 화장품, 그래서 아크네 라인이라고 그래서 그쪽 제품들이 많이 팔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게 되면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주름 개선 쪽하고 그 다음에 여드름 관련된 제품에 대한 제안을 요청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히 가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 내 제품이 맞는 나라가 과연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 중에서 내 제품이 적합한 나라를 여러분이 찾게 되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뭐 여러분 11번가라든가 G마켓이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1번가 G마켓 쿠팡인 거 다 아실 텐데 그런 거랑 동일한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사이트 위에 여러분 제품을 입점을 시켜가지고 판매하시는 그 온라인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오프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시회 찾아가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전시회 여러분이 출품을 해가지고 해외 바이어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거래처를 발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 오프라인 방법을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는 게 거래 제의,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은 이런 제품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제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제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바이어들한테. 근데 바이어들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니네 제품이 마음에 들어, B사의 제품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콰이리를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문의라고 그러죠. 제품 문의, 회사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신용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위험이라고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돈을 못 받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물건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용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신용조사를 통해 가지고 괜찮은 회사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협상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협상을 하셔가지고 그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계약서 관련된 서식을 작성을 해서 바이어한테 제출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역 결제,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겠죠. 계약을 하게 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무역을 20년 하면서 계약은 잘하고 결제를 못 받아가지고 돈을 띈 게 아파트 한 3채 값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뛰었어요. 이게 근데 처음부터 뛰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뛰지는 않고 처음엔 계약 때 돈이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래를 하다 보면 외상이 생기게 돼요. 원래는 현금을 먼저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 반만 먼저 주고 반은 나중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이 딱해 보이니 거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두 번은 잘 들어옵니다. 뒤에 돈이, 잔금이. 그러다가 서너 번 지나게 되면 그 잔금도 안 들어와요. 잔금의 반 정도만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반,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 남고 또 다른 주문이 들어와서 납품하고 또 남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띄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한번 띄게 되면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게 이제 국외이다 보니까 매번 출장 갈 때마다 돈을 받아오는데 갈 때마다 100만 원도 받아오고 100만 원 상당한 금액도 받아오고 200만 원도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을 언제 나봤습니까? 그죠? 차라리 거기서 돈 받는 것보다 다른 거래처 찾아보는 게 훨씬 기회비용이 좋더라고요.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실제로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해서 돈을 좀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한 4, 5천만 원 정도 되는 소액은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변호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는 계약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수출하시는 분은 대금 결제, 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가 잘 되시면 일단 돈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물건을 만들던가 구매를 하셔서 이제 수출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를 하시고 아니면 물건을 구매를 통해서 확보를 하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수출 통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는 수출을 장려를 하다 보니까요. 수출 통관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날짜에 그냥 컨테이너 오게 되면 컨테이너 물건 실어가지고 보내고 관련된 서류 2장만 작성해서 보내면 알아서 여러분이 거래하는 포워딩 업체가 다 대행을 해줘요. 그래서 뭐 거기에는 포워딩 업체 관세사가 있어야 되는데 다 모르시더라도 포워딩 업체에 속해 있는 거래하고 있는 관세사들도 다 포워딩 업체에서 소개시켜줍니다. 그래서 포워딩 업체 서류 주면 알아서 통관해가지고 나중에 보내주고 관련된 이제 수출했습니다라는 수출 승인 필증을 저한테 보내주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중에 얘기했던 관세 환급을 받으실 때 제조업체 보내주고 이래서 수출했으니 관세 환급 받으십시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포워딩 업체라는 물류 대행 업체죠. 물류 대행 업체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는 물류 관련된 부분을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렇지만 여기 다 기업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기업에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그런 거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강의할 때나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만 제 업무할 때는 직원한테 이렇게 안 가르쳐 줍니다. 어디 업체의 담당이 누구니까 그 업체 담당이랑 잘 얘기해서 진행해 이렇게만 가르쳐 줘요. 그러면 포워딩 업체에서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만들어 며칠까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까지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리 보내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수출 통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역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대인관계, 인맥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무역을 하면서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업체가 3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포워딩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출입 통관 관련된 물류 관련된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포워딩 업체의 담당자를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관세사입니다. 이 관세사가 하는 일이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통관을 하게 되면 통관 관련된 업무들을 다 대행을 해줘요. 실제로. 그래서 이 통관사를 잘 만나시게 되면 뭐 수출은 큰 문제가 없지만 수입하시는 업체들 경우에는 좋은 통관사를 만나느냐, 관세사죠. 관세사를 만나느냐, 잘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업무의 스피드하고 비용이 천지차이에요. 그래서 좋은 관세사가 잘 업무를 처리를 해주게 되면 보관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관하는데 일단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통관 전까지 보세창고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의 이제 프리타임이라고 그래서 무료로 보관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루에 얼마씩 물류비가 이제 보관 비용이 나오게 돼요. 근데 관세사를 잘못 만나게 되면 세월아 내월아예요. 그래서 막 한 달 후에 통관돼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름치 보관비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일 잘하시는 관세사를 만나면 들어와가지고 일주일 안에 그냥 통관해가지고 그냥 물건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관비 안 내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비용을 많이 절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사하고 포워딩 업체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랑 관련이 되어 있는 은행의 외환 관련 담당하시는 분, 세 업체를 잘 알고 계시면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 그 각각의 업체에서 여러분들의 어드바이스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 보시게 되면 대금 결제 신용장 방식이라고 나오는데 신용장 과거 전문 와가지고 여러분 관련된 서류를 은행에 이제 매입하러 가면 사실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담당이 사실은 바빠서 안 가르쳐 주지만 친해지면 요 부분은 조금 다 틀린 것 같은데 요 조금 수정해서 다시 한번 서류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럼 업무하시는 데 엄청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송금 방식의 경우에는 대금을 은행에서 연락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거래처 만나러 돌아다니기도 하고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는데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연락이 오면 저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 지금 서류를 바로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일단 그러면 먼저 입금 시켜드릴 테니까 오후에라도
인터넷 되시면 그냥 팩스 말고 뭐 메일이라도 좀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한 경우에는 대금이 아침에 들어오는 거하고 오후에 들어오는 거하고 천지 차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또 명절 전날 보통 대금 결제를 많이들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아침에 일찍 해주시는 거하고 오후 늦게 아니면 그 다음날 해주시는 거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편의들도 많이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은행, 코딩 업체, 관세사 이 세 부분만 잘 하시더라도 업무 하시는 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 확보하고 잘 보내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코딩 업체에서 물건을 잘 받아가지고 선적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선적 서류라는 걸 발행을 해줘요. 그래서 그 선적 서류를 수입업체한테 현금 거래인 경우에는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출신 방식이나 신용장 방식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주거래 은행에다가 어음 발행을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은행에서 대금 결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이제 여기 내고 절차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복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관세 환급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사후 관리라서 클레임이 걸리게 되면 클레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제품 샘플을 보관을 해놓는가 하는 이런 절차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이 잘 진행을 하시게 되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진행을 하시다 보면 복병들이 막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무역 계약서에는 한 4가지 나와 있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계약서를 잘 작성을 했는데 대금 결제할 때 이 서류들을 여러분이 잘못 만드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내국신용장이라든가 구매확인서를 여러분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운송 서류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커머셜 인보이스라든가 패킹리스트라는 상업송장, 포장명세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 수출하시는 분이 다 작성을 해주셔야지 돼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뒤에 보면 서식 작성 시간에 제가 항목별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런 내용은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실제로 서식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는 강의 내용에 교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보다 커리큘럼이 없어서 뺐는데 간단하게 제가 요 내용만 설명을 하고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할게요. 이 구매 확인서는 올해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작년에 고시가 됐고요. 올해 4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이네요. 시행이 돼서 예전에 구매 확인서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제가 이 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라는 거를 확인증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 확인증이 그럼 왜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구매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만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수출하는 수출자부터 단계적으로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자가 실제로 이제 사후 처리로 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 승인 필증이라는 걸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승인 필증을 첨부 서류를 해가지고 구매 승인서를 제조업체한테 받게 돼요. 그래서 제조업체한테 구매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체는 구매 확인서를 발급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줄 때 그 구매 확인서가 보증 서류가 돼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절차고요. 중간에 업체가 한 군데가 꼈어요. 예를 들면 도매상이 있는 겁니다. 제조업체가 하나 있고 중간에 도매상이 있고 수출하시는 분이 도매상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구매 확인서가 4월달부터는 적용이 돼요. 그래서 수출하시는 분이 도매상한테 구매 확인서를 띄워주면 도매상이 또 그 구매 확인서를 첨부서류로 해가지고 구매 확인서를 또 제조업체에 띄워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도매상도 수출한 실적으로 잡히게 되고 영세율 처리가 돼요. 예전에는 이게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으로서 의무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도매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무역 승인을 받게 되면 이게 무역 수출하는 제품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영세율 혜택을 받아서 10%만큼 자금을 원활하게 유용할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예전에는 안 됐었었죠. 근데 지금은 의무화가 돼서 다음 달부터는 수출하시는 업체한테 발급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매 확인서를 수출업체가 발행을 해서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KT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회원 가입을 하시면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 회비 2만 원인가 회비를 매월 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건별로 이렇게 여러분이 발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자주 수출하시지 않는 분은 매월 회비 내실 필요 없이 할 때마다 구매하기에서 발급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 한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내용 여러분이 지불하시고 구매하기에서 받으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수출하기 위해서 1억 물건을 구매를 하셨다라고 그러면 1,000만 원어치에 대해서 영세율로 바로 거기서 여러분이 덜 지불하고 받으실 수 있으니까 유통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조하시는 분한테 넘겨주시면 제조하시는 분들도 영세율 처리를 해서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정산하실 때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구매 확인서고요.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적으로 로컬 LC라고 그래서 해외 바이어가 대금 결제를 신용장을 통해서 대금 결제를 하시는 경우에 그 신용장을 담보로 해서 제조하시는 업체한테 또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외에서 발행이 된 신용장을 담보로 국내에서 이제 신용장을 발행을 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장이 담보가 되던가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신용이 있으시면 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다 가능합니다만 은행을 통해서 내국 신용장을 발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조업체한테 현금을 주지 않고 그냥 내국 신용장을 발행을 해서 그 제조업체에서는 그럼 신용장을 가지고 대금 결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증이 됐기 때문에 돈을 안 받더라도 물건을 받고 납품을 하게 되면 그 납품하고 나서 발행이 된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한 대금 결제 수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제조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그다음에 수출하시는 분도 편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대금 결제하시는 데서 여러분이 자금을 운영하시는 데서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이제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걸로도 대출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별도의 이제 수출에 관련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게 있으시면. 그래서 이런 제도를 여러분이 잘 활용해 보시고 여기서는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꼭 필요하시면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활용을 하실 때는 인터넷 상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T넷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금방금방 여러분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게끔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